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사직 전공의 김은식입니다. 발표에 앞서 금일 2024 의정 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안석균 교수님을 비롯한 비대위 교수님들과 세브란스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공의의 관점에서 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문제가 되는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부의 의료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서 가볍게 증례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40세 남자가 1시간 전부터 NRS 9점의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왔습니다. 20년간 하루 한갑 흡연을 하였고 혈압은 130에 80, 맥박은 분당 80회, 호흡은 분당 20회, T1 36.5도였습니다. 심전도는 아래와 같았고 진행한 피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 중 치료를 위해 투여하기 적절치 않은 약물을 고른다고 하면은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알부테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심전도를 보면은 1 ABL, V2에서 V4 리드에서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고 2, 3 ABF 리드에서 리시프로컬 체인지가 관찰되어 LAD 테리토리의 anterior wall MI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텀 컨트롤 및 바소딜레이션 이펙트를 위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할 수 있고 엔티트롬보틱 에이전트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헤파린 모두 사용 가능하겠으나 베타2 아고니스트에 해당하는 알부테롤은 현재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치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증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문제이나 심전도만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이제 혈압이 90에서 잠시만요. 네. 혈압이 이제 90에 60, 맥박 110회로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심전도에서 2, 3 ABF 리드에서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고 ABL, V1, V2 리드에서 레시프로컬 체인지가 관찰되는 상황이어서 inferior wall MI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탈 사인을 고려했을 때 RV 인팍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바이탈 사인 유지를 위하여 노멀셀라인을 투여하고 엔티트롬보틱 에이전트인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헤파린 등을 모두 사용해야 하겠으나 RB 인팍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할 경우에 오히려 프리로드를 줄이게 되어 절대적인 금기가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치료 약제로 사용되던 약물이 조금만 조건이 변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금기 약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접하곤 합니다. 앞의 증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전공의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는 크게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수련 과정을 거치는 피교육자라는 것이며, 셋째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정체성 각각의 관점에서 이번 의료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 2024 의료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제시했습니다. 정말로 위 사례들이 의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경증 환자들이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몰리는 과밀화 및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였고, 그 다음으로 내과나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중증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도 마찬가지인데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용어가 없었던 2010년의 소아과 전문의 수는 총 5,501명이었고 2020년에는 7,298명으로 10년간 소아과 전문의 수는 3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소아과 의사 수의 부족이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소아과 오픈런은 사실 워킹맘이 과거에 비해 많아지면서 젊은 어머니들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서 기인한 것도 큽니다. 다음으로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한 통계를 보면 소아과는 다른 과에 비해 증가의 폭이 좁으며 특히 인당 진료비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소아 진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진료로 업을 변경한 소아과 의사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이 대거 구속되면서 이를 접한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민형사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아 환자 진료를 접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기들의 주장만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지역 의료의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의 붕괴 원인으로 수도권 상급의료 기관의 비대, 의료 전달 체계 미비, 지역 공공의료의 부재 등을 꼽고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 강화, 지역 의료 교육 과정, 지역 필수 의사제,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분원 설치,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앞서 시행한 일본을 살펴보면 정책의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2028년까지 총 6,600여 병상이 신설되는 수도권 대형 병원 등의 분원들에 대해선 이미 설립이 확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데서 정책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정주 여건, KTX 등으로 인해 지방의 환자들도 수도권 대형 병원에 쉽게 내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선 내용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를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보험 환자가 보험 진료와 함께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보험 진료 중 보험자 부담까지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잘 이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프라이빗 케어를 완전히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프라이빗 섹터가 없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자기부담 진료가 봉쇄되어 있어 일본보다 더욱 극단적으로 환자의 권리 및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정부 간의 논의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4일에 이루어진 의정합의에서 분명 정부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월 30일부터 시작된 의료현안 협의체는 과학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은 사라지고 갑작스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 조사, 그리고 3개월 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의사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재추계의 필요성, 의사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교육의 질 하락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그들은 이를 외면하고 뚜벅뚜벅 제 갈 길만 가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그 무엇이 과학적이겠냐며 본인들이 참조했다는 수천 장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본인들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였고 이는 최근 고등법원의 신문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2020년 공공의대 설립,
2024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정 소통은 항상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연구소인 니벨을 통해서 의사와 수련기관, 보험자가 참여하는 의료 인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의논하여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에 따라 실제 정책을 수립합니다. 5년부터 최대 25년에 이르기까지 필요 미래 의료 인력을 예상해 도출합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 계획에 관여하고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지만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조정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와 이해관계자, 니벨이 공동으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정책은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피교육자의 관점에서 본 2024 의료정책의 문제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약 30년 전부터 이미 역량 중심 성과 바탕의 수련 과정을 도입하였고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마일스톤 수련 과정을 도입하여 전공의 수련 개시부터 종료 후 전문의 취득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공의가 습득하는 역량의 수준을 단계별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이를 고시에 명시했을 뿐으로 전공의 수련 과정은 선진국들에 비해 최소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만 연간 100억 달러 정도로 전공의 1인당 2억 원이 넘는 수련 비용이 지원이 되며 메디케이드 등에서도 연간 10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영국에서도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전공의 급여 지원이 인당 연간 9천만 원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병원 측에도 수련 감독, 수련 환경 및 시설 지원의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캐나다는 연간 8,345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우리나라의 인턴에 해당하는 초기 연수인은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레지던트에 해당하는 후기 연수의 또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전공의 수련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 비용이 연간 평균 9,993만 원으로 연간 총 1조 2,774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비해 정부에서는 고작 연간 약 640억 원의 지원을 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공이 2,000명이 매년 추가될 때 인당 수련 비용이 1억씩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증원된 2,000명이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는 첫 해에는 2천억 원, 이후 연간 2천억 원씩 늘어나서 종국에는 연간 2조 원의 수련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정부가 언급한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지원책은 고작 일부 전공과에 한해 달마다 수련 비용을 100만 원 정도씩만 지원하겠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전문의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여 현재 3대2 정도의 전문의 전공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전문의와 전공의의 비율을 9대1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수련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전문의를 지금보다 6배 정도 더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지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교육자로서의 전공의 수련 환경 내실화를 위해선 우선 전공의가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이에 드는 비용 및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용 부담 및 이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전공의 인력 확충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온갖 미사 여구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2024 의료정책의 문제점입니다.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응답한 전공의의 수는 52%였고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의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자살 사고의 비율은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몸이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한 전공의는 전체의 24.4%에 불과했으며 임금은 최저임금에 준하였고 공식적 교육시간 부재, 의료사고에 따른 각종 민형사 처벌 위험 등 전공의는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전공의 인력 확충이 전공의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만성적 저수가 의료 시스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국가별 내시경 수가나 관상동맥 우회술, 담낭절제술, 자연분만 등과 같은 수가 등만 봐도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종합적인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원가의 78.4%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수련 병원들은 전문의에 비해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전공의 인력에 의존하며 겨우 운영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사상 누각과도 같다는 것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남으로써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따지면 수습사원에 불과한 인턴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했을 뿐인데 소위 빅5를 포함한 많은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광경을 모든 국민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각 수련 병원들은 저렴한 전공의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병원을 운영하려 할 것이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전공의의 수가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전공의의 노동환경 개선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감히 수가가 원가의 100% 이상인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정의하며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 같은 소위 정의롭지 못한 과들의 수가를 깎아서 수가가 원가의 100% 미만인 과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다며 과별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고 전공의 인력 확대가 전공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답인 것 마냥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한 모든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매달 거액의 보험료를 내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거액의 헌금을 내면 모든 죄를 사해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는 중세 유럽의 면죄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과실은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의료과실조차도 의료진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선의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그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우리나라처럼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잦은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처벌하면 적극적인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는 의사의 죄라는 불합리한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고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처벌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보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노동자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이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초헌법적 명령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밖으로 나온 전공의들을 향해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시 징역형을 내리겠다. 사망 사례가 발생할 시 법정 최고형까지 내리겠다.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등 제 권한 밖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 마냥 전공의들을 겁박하였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정책들은 전공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고
전공의들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압적인 명령 조치들을 내리고 협박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전공의들을 배려하는 선의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체성 각각의 관점에서 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4 의료정책은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의견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파급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답이 되기는커녕 현 시점에서 처방해서는 안 될 금기약제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월 20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발표한 7가지 요구안을 되짚으면서 정부에 요청합니다. 부디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부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노동 환경을 진정으로 개선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부디 전공의가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부디 전공의를 겁박하는 폭압적인 명령들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사과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